2007년 11월 베이징 왕징. 한인과 중국인이 뒤섞인 이 거대한 도시의 변두리에서 6살 아이가 사라졌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백화점 안에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CCTV는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아이를 기록했고 그 다음 프레임엔 아무도 없었다. 출입구는 모두 봉쇄됐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 뒤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구겨진 빨간 점퍼 한 벌, 그리고 백화점 유니폼과 같은 섬유 조각. 증거는 내부자를 가리켰지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복원된 영상 속 검은 모자의 남자는 직원 전용 통로 뒤로 사라졌고 그 문은 외부와 연결된 비밀 출입로였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증인이 죽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한인 사회는 공포에 떨었고 백화점은 문을 닫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장기 적출, 인신매매, 조직 범죄.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를 찾던 어머니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매년 그날이 되면 다시 그 백화점 앞에 섰다. 절대 열리지 않을 문 앞에 작은 빨간 점퍼를 걸어두며 이것은 실종 사건의 기록이자 답을 찾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다. 왕징의 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2007년 11월 17일 토요일, 늦가을 햇살이 베이징 왕징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천하백화점은 주말 오후의 인파로 북적였다. 1층 식품 코너는 특히 혼잡했다. 카트를 끄는 중국인 가족들, 장바구니를 든 한인 주부들, 시식 코너, 앞에 몰린 사람들이 좁은 통로를 가득 메웠다. 이선주는 6살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갔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지 3년째 되는 주재원 가족이었다. 왕징에서의 생활은 익숙했지만 여전히 낯선 구석이 있었다. 특히 주말의 백화점은 언제나 정신없었다. 민호는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 선주가 지난주 이 백화점에서 사준 것이었다. 아이는 순했고 말이 적었다. 낯을 가리는 편이라 혼자 돌아다니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선주는 안심했다. 시식 코너 앞에서 민호가 멈춰섰다.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선주는 아이에게 한 개 받아 먹으라고 하고는 2미터 떨어진 계산대로 향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고 계산을 먼저 하려던 참이었다. 줄이 길지 않아 금방 끝날 것 같았다. 계산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선주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뒤를 돌아봤다. 시식 코너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빨간 점퍼를 입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주는 급히 시식대 앞으로 갔다. 중국인 직원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 장난감 코너, 과일 진열대, 음료수 냉장고.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선주는 큰 소리로 민호를 불렀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식품 코너를 한 바퀴 돌았다. 계산대 뒤, 진열대 사이, 화장실 입구까지. 5분이 지났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선주는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다. 중국인 직원에게 서툰 중국어로 설명했다. 아이가 없어졌다고, 6살이라고, 빨간 옷을 입었다고.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오후 3시 22분. 백화점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왔다. 6살 남자아이, 빨간 점퍼, 흰 운동화. 발견 시 1층 안내 데스크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서서 방송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민호는 한 번도 혼자 어디 간 적이 없었다. 항상 엄마 곁에 붙어 있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사라졌다. 경비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선주에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위치를 물었고 그녀는 시식 코너를 가리켰다. 경비들은 무전기로 뭔가를 지시했고 곧 여러 명의 직원들이 1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선주는 다시 한번 식품 코너를 뒤졌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박스 뒤, 카트 보관소, 직원 휴게실 앞까지. 그러나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15분이 지났다. 아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3시 40분. 백화점 관리자가 CCTV 통제실로 선주를 안내했다. 좁은 방 안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벽에 걸려 있었다. 보안 담당 직원이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다. 선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오후 3시 17분 영상. 1층 식품 코너. 시식대 앞에 빨간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가 보였다. 민호였다. 그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먹고 있었다. 선주는 화면 왼쪽 계산대 쪽에 서 있었다. 이 부분까지는 기억과 일치했다. 직원이 영상을 빨리 감았다. 3시 19분. 민호가 시식대를 떠났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 복도로 나갔다. 카메라가 전환됐다. 복도 CCTV. 민호는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혼자였다. 주변엔 사람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아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3시 20분. 엘리베이터 앞. 민호가 버튼 앞에 섰다. 화면이 흔들렸다. 다음 프레임에서 민호는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엔 다른 사람들만 보였다. 선주는 직원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했다. 영상이 반복됐다. 민호가 버튼 앞에 선다. 화면 흔들림. 그리고 빈 복도. 3초 사이에 아이는 증발했다. 관리자는 다른 층 영상도 확인했다. 2층, 3층, 4층, 지하. 모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영상을 되돌렸다. 민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모습은 1층 엘리베이터 앞. 그게 전부였다. 오후 4시. 백화점 측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관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입구 봉쇄를 결정했다. 혹시 모를 납치나 인신매매 가능성 때문이었다.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 오후 4시 10분. 백화점 6개 출입구가 동시에 폐쇄됐다. 경비들이 게이트를 막아섰고 나가려던 사람들이 항의했다. 안내방송이 다시 나왔다. 긴급 상황으로 잠시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은 1200명이 넘었다. 선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수는 회사에 있었다. 그는 황급히 차를 몰고 나왔다고 했다.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다. 선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건물을 뒤지기 시작했다. 2층 아동복 매장, 장난감 코너, 화장실. 직원들이 함께 수색했지만 민호는 없었다. 3층 가전제품 코너도 마찬가지였다. 4층 식당가도 돌았다. 옥상 놀이터까지 올라갔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 4시 50분.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공안이 안내 데스크로 왔고 관리자는 CCTV 자료를 넘겼다. 선주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통역을 맡은 백화점 한국인 직원이 옆에서 도왔다. 공안 중 한 명이 장외이였다. 42세의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표정 없이 선주의 말을 들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평소 어떤 성격인지, 낯선 사람을 잘 따라가는지, 가족 중 갈등이 있는지. 선주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장외인은 건물 전체 수색을 지시했다. 경비들과 직원들이 팀을 나눠 층별로 움직였다. 화장실 칸마다, 창고마다, 직원 휴게실까지 샅샅이 뒤졌다. 1시간이 지났다.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6시. 장외인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원 확인을 시작했다. 출입구마다 경찰이 배치됐고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했다. 1200명의 인파가 줄을 섰다.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찰은 강경했다. 선주는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남편 민수가 도착해 그녀를 안았다.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한 명이 왔다. 그는 선주에게 위로를 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수사권은 중국 경찰에 있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건물 안은 혼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이 울었고
사람들은 지쳤다. 몇몇은 화를 냈고 일부는 불안해했다. 한인 커뮤니티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왕징 한인회장 박영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곧 도착하겠다고 했다. 밤 11시 신원 확인이 끝났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 장외인은 봉쇄 해제를 결정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백화점은 텅 비어갔다. 하지만 민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선주와 민수는 백화점을 나섰다. 경찰은 내일 다시 수색하겠다고 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백화점을 돌아봤다. 어두운 건물 안 어딘가에 민호가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11월 18일 일요일 아침, 왕징 한인사회는 실종 소식으로 들끓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밤새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담, 추측, 걱정, 그리고 공포. 누군가는 장기적출 조직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이는 북한 연결서를 제기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내내 전화가 울렸다.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기자들까지. 모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선주는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다. 남편 민수는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오전 10시. 백화점은 경찰 통제선으로 막혀 있었다.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다. 백화점 앞엔 취재진이 몰렸고 한인 상인 몇몇이 항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백화점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장외희 형사가 건물 안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견을 동원해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시 훑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CCTV 영상도 재분석했지만 엘리베이터 앞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한인회장 박영철이 선주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왕징 상권의 실세였고 백화점과도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는 선주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선주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었다. 불안함, 혹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기색. 박영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저녁 무렵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영사는 중국 공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선주는 직접 대사관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이 말렸다. 지금은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밤이 되자 커뮤니티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는 백화점 직원 중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했고 한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일부 가정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이들은 당분간 대형마트 출입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왕징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백화점은 한인 상권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선주는 민호의 방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옷까지, 장난감, 그림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제 아침만 해도 민호는 이 방에서 놀고 있었다. 이틀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창밖으로 왕징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어딘가에 민호가 있을 것이었다. 선주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누군가 돌보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11월 19일 월요일. 선주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남편과 함께 조양구에 있는 공안을 찾아갔다. 장외희 형사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벽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장외희는 피곤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수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건물 전체 수색 완료, 신원 확인 완료, CCTV 분석 진행 중.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아직 없다고 했다. 선주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외인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납치의 증거, 범죄의 증거. 지금으로선 미아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선주는 항변했다. 민호는 절대 혼자 어디 갈 아이가 아니라고. CCTV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하지만 장외인은 단호했다. 수사는 증거에 따라 진행된다고. 선주와 민수는 빈손으로 공안 사무실을 나왔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외국인이었고 중국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개입할 수 없었다. 한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순 없었다. 오후에 선주는 혼자 천하백화점으로 돌아갔다. 건물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다. 경찰 테이프가 입구를 막고 있었고 경비 한 명이 지키고 있었다. 선주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후문, 측면 출입구, 주차장 입구, 모든 곳을 살폈다. 혹시 민호가 빠져나갔을 만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CCTV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는 모두 통제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다. 당분간 선주와 함께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사 측에서도 압박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주재원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담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경찰에 맡기고 우리는 한국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선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TV에선 중국어 뉴스가 흘러나왔다. 실종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 지역 언론 몇 곳에서만 짧게 다뤘을 뿐이었다.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밤 11시, 선주는 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다.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보라고 조언했다. 다른 이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사라고 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지만 선주는 메모해뒀다. 그녀는 민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지난 여름 베이아이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제 그 미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장외희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고 했다. 선주와 민수는 즉시 백화점으로 향했다. 건물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경찰이 있었다. 그들은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 재고 창고는 넓고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경찰들이 그 사이를 수색하고 있었다. 장외인은 선주를 창고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다. 바닥에 증거 표시가 되어 있었다. 거기에 민호의 빨간 점퍼가 있었다. 구겨진 채 박스 더미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민수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선주는 무릎이 풀렸다. 장외인은 아직 점퍼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다. 감식반이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고.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점퍼는 분명 민호의 것이었다. 지난주에 산 것이었다. 소매 부분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였다. 감식반이 점퍼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들은 주변 바닥과 박스들도 샅샅이 조사했다. 얼마 후 한 감식관이 뭔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점퍼가 있던 곳 근처 박스 모서리에 섬유 조각이 붙어 있었다. 장외인은 그 섬유를 확대경으로 살폈다. 그는 백화점 관리자를 불렀고 직원 유니폼 샘플을 요청했다. 관리자가 가져온 유니폼과 섬유 조각을 비교했다. 색깔과 재질이 비슷해 보였다.
장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로 보고했다.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화점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 장외인은 즉시 모든 직원의 명단과 근무 기록을 요구했다.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선주는 창고를 둘러봤다. 이곳은 1층 식품 코너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직원용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다. 누군가 민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옷을 벗겼다. 왜? 무슨 목적으로? 오후가 되자 직원 명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실종 사건 당일 근무했던 직원 중 한 명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천리화, 28세 여성, 1층 식품 코너 담당이었다. 그녀는 사건 다음 날인 11월 18일 산동성 진안으로 출국했다. 장외인은 즉시 천리화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기록이 이상했다. 주민등록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연락처도 통하지 않았다. 가족 정보도 불분명했다. 그녀의 신분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경찰은 산동성 공안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답변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장외인은 선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용의자는 이미 베이징을 떠났다고. 선주는 질문했다. 천리화가 민호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장외인은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그녀가 내부 직원이었고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신분도 의심스럽다고. 저녁 무렵 선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빨간 점퍼가 발견됐다는 것은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민호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옷을 벗겨진 채 어딘가로 끌려갔을 아이. 선주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졌다. 커뮤니티에는 빨간 점퍼 발견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다. 인신매매 조직이 확실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누군가는 중국 공안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선주는 게시판을 닫았다. 더 이상 소문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민호를 찾고 싶었다. 11월 21일 수요일. 선주는 경찰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리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서도 필요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왕징 뒷골목으로 향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중국인 사설 탐정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탐정의 사무실은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다. 중년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맞았다. 이름은 왕수밍. 전직 공안 출신이라고 했다. 선주는 사건 개요를 설명했고 그는 묵묵히 들었다. 그는 비용을 제시했다. 하루 1,000위안. 선주는 흔쾌히 동의했다. 왕수밍은 백화점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을 탐문하겠다고 했다. CCTV에 잡히지 않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다고. 또한 지하세계 정보망을 통해 최근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선주는 그에게 민호의 사진과 연락처를 건넸다. 같은 날 오후 선주는 한국계 IT 업체를 찾아갔다. CCTV 복원 전문 업체였다. 경찰이 분석한 영상에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업체 담당자는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할 순 없다고 했다. 선주는 경찰에게서 받은 영상 파일을 넘겼다. 저녁에는 백화점 근처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 대학생을 통역으로 고용했다. 그들은 백화점 주변 아파트를 돌며 11월 17일 오후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몇몇은 협조적이었다.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오후 백화점 후문 근처에서 검은 밴 한 대를 봤다고 했다. 평소엔 주차가 금지된 곳인데 차가 서 있었다고. 하지만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선주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11월 23일 금요일. 왕수밍에게서 첫 보고가 왔다. 백화점 근처 노점상 중 한 명이 증언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후문에서 직원복을 입은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고. 하지만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선주는 그 정보를 장회의에게 전달했다. 장회의는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목격자의 진술이 애매하고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고. 선주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주말 동안 선주는 백화점 청소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그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한 아주머니는 지하 창고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귀띔했다. 오래된 물품 보관소인데 열쇠는 관리실에 있다고 했다. 선주는 그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백화점이 부분 재개장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다. 선주는 청소 아주머니를 따라 백화점에 들어갔다. 경비는 직원인 줄 알고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하 창고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보관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왕수밍의 탐문도 한계에 부딪혔고 IT 업체의 영상 복원 작업도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선주는 지쳐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어딘가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만은 확신했다.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선주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왕수민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주소는 왕징 외곽의 허름한 식당이었다. 선주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식당은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선주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수민이 소개한 사람이라고 했다. 남자의 이름은 리동이었다. 31살. 천하백화점 보안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을 계속 살폈고 목소리도 낮았다. 선주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리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사건 당일 CCTV 모니터링을 담당했다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일부 영상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오히려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선주는 가슴이 뛰었다. 리동에게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리동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파일이 있다고 했다. 삭제된 영상 일부를 복원했다고. 하지만 아직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제출하지 않았냐고 묻자 리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백화점 측과 보안업체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한다고. 자신이 증거를 내밀면 해고될 게 뻔하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선주는 USB를 건네달라고 했다. 리동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빼달라고. 위험하다고. 선주는 USB를 받아들었다. 리동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선주는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영상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흔들리며 영상이 시작됐다. 3층 복도. 시간은 오후 3시 21분. 엘리베이터 근처였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빨간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가 보였다. 민호였다. 그 뒤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다. 남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아이는 남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곧 민호가 복도 끝으로 향했다. 거기엔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다. 남자가 속도를 높였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뭔가 말을 건넸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그리고 남자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선주는 얼어붙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와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직원 전용 통로, 그곳이 핵심이었다. 선주는 즉시 장회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장회의는 받았다. 선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운 영상을 입수했다고. 범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내일 당장 만나자고 했다. 장회의는 알겠다고 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선주는 장회의와 함께 백화점 3층에 있었다. 영상 속 그 문 앞이었다. 직원 전용 통로. 평소엔 잠겨 있지만 관리자가 열쇠를 가져왔다. 문이 열렸다. 안은 좁은 복도였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둑한 빛을 내고 있었다. 복도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과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장회의는 아래쪽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자 또 다른 문이 나왔다. 비상구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밖은 백화점 후문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CCTV가 보이지 않았다. 사각지대였다. 장회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으로 아이를 빼낸 것이 분명했다. 내부자가 아니면 이 통로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전기로 감식반을 불렀다. 이 구역 전체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후에 감식 결과가 나왔다. 계단과 비상구 손잡이에서 여러 사람의 지문이 검출됐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의 것이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바닥에서도 별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범인은 흔적을 철저히 지운 것 같았다. 장회의는 영상 속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체격과 걸음걸이를 분석했고 당일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대조했다. 하지만 확실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모자와 옷차림만으론 부족했다. 선주는 리동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다. 혹시 더 많은 영상이 있는지, 다른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리동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왕수밍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왕수밍도 리동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저녁 무렵 장회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선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장회의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리동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베이징 외곽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라고 했다. 선주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리동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현장에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다고 했다. 선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제만 해도 멀쩡했다.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장회의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사고 현장엔 목격자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없었다. 리동의 차에서 소주병이 발견됐고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었다. 장회의는 조용히 말했다. 더는 파기 어렵다고. 선주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리동은 증인이었다.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죽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그를 죽인 것이었다. 입을 막기 위해. 밤이 되어 선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녀를 붙잡고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위험하다고. 증인까지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왕징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 민호가 있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진실도 함께. 문은 열렸지만 그 너머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 12월 중순, 선주는 남편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리동의 죽음 이후 일주일 동안 그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장외인은 사건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천리화는 여전히 찾지 못했고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백화점은 재개장 준비 중이었고 한인회는 조용히 사건을 잊길 바라는 듯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다. 왕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다. 선주는 민호가 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다. 빨간 점퍼만 남은 채 아이는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비행기는 차가운 겨울 하늘을 가로질렀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선주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집안 곳곳에 민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장난감, 옷가지, 그림책. 남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선주는 거부했다. 민호가 돌아올 때 낯선 곳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2008년 11월. 1년이 흘렀다. 선주는 혼자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말렸지만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매년 이날만큼은 그곳에 가야 했다. 천하백화점은 이미 재개장해 다시 사람들로 붐볐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주는 3층으로 올라갔다. 직원 전용 통로 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빨간 점퍼를 꺼냈다. 민호가 입던 것과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색.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같은 점퍼를 찾아다녔다. 이미 단종된 제품이었지만 중고 사이트에서 겨우 구했다. 점퍼를 문고리에 조용히 걸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작고 빨간 옷 한 벌. 아이 없이 덩그러니 걸린 그것은 부재의 표식이었다. 선주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녀는 이곳에 올 것이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새 점퍼를 들고 와서 문에 걸어둘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앞에 설 것이다. 왕징의 문.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